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핵심 키워드 첫 번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찬 회동 결국 몇 시간 전에 갑자기 무산이 됐습니다. 김병민 전 대변인님. 예. 저희도 지금 원고를 막 직전에 바꾸고 들어왔는데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만남이 몇 시간 전에 이렇게 취소된다.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스튜디오에 오는 길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관련 소식을 접했고 이게 이제 당사자 간의 협의 과정들이 있는 터라 한쪽에서 언급하는 게 부적절할 수 있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과 또 청와대에 있는 박경미 대변인 모두 말을 굉장히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만남이 완전히 취소된 것이 아니라 협의 차원에서의 조금 더 조율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기간이 조금 연기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결정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짧은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적 여유를 조금 더 갖고 나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된 다음 다시금 당선인과 대통령 간의 만남이 있을 것 같고요. 애당초 계획됐던 것은 배석자 없는 독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두 분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전에 충분한 실무 협의를 통해서 무언가 만남을 통해 국민께 발표할 수 있을 메시지들이 조율이 돼야 될 텐데 시간적으로 그런 점들이 다소 좀 미진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의제 관련해서 좀 아직 조율이 안 됐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의제라고 하면 이전에 뭐 사면론이나 민정수석실 폐지나 공공기관 인사 문제 이런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 어떤 의제가 그런 문제가 됐느냐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모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런 조율이 안 됐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의혹만 낳는 상황인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면 문제가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사실 만나기 전까지 양측에서 얘기도 나왔고 또 그 인사들이 얘기한 내용들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마치 그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이거 자체가 무슨 그 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치인들의 언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고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만나야지. 왜냐하면 당선인 입장에서 뭔가를 요청했을 때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현직 대통령의 결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청와대에서 마땅한 이유는 밝히지 않고 침묵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데 좀 냉랭한 침묵이 아닐까 이런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는데 앞서서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가 거론될 것이다라는 건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고요. 요 며칠 전에 또 나온 얘기가 김경수 전 지사 사면도 같이 거론될 것이다라는 추측이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된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는 이미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전격 사면이 결정되고 난 다음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그 나머지 있는 대통령 임기의 마지막 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 그리고 당선인의 제안으로 이 일이 매듭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전망했던 것 같습니다. 크게 새로운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이제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의 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대법의 확정 판결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 고려 대상이 됐다면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여지들도 일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 그대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모든 것이 다 추측일 뿐 실제 당선인과 대통령 현직 문재인 대통령 측과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야기를 전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또 지금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민정수석실 폐지 등 현재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 좀 불편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언론 보도들도 있습니다만 청와대에 있는 조직들이 개편하게 되는 건 전적으로 신임 당선인의 몫인 만큼
이 일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거나 오늘 회동에 대한 불발의 요인으로 작동됐던 것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모든 국정의 현안들을 집중하고 있는 또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 입장에서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일들을 좀 슬기롭게 풀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됐으면 좋았겠다 생각을 했을 텐데 오늘 비록 좀 무산이 됐지만 이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이제 몇 시간 뒤가 됐었겠죠. 만났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김경순 전 지사 사면을 거론했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전혀 알 수가 없는 내용이겠죠. 누군가 특정 정치인을 대상으로 사면의 문제를 언급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 통합에 대한 차원 그리고 역대 전직 대통령의 수감 기간과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기간들을 좀 수감해 있는 상황 그리고 여든이 넘는 고령임을 감안했을 때 아마 대통령 임기가 다 마치기 전에 사면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는 터라 그런 여론을 전달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발언을 보면은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은 별개 문제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혹시라도 어떤 입장인지 이게 또 궁금한 상황인데 최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경수 지사 사면 제안이 온다면 뭐 어떤 입장일지 아니면은 민주당에서도 이거를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어떤 상황일까요? 사실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사면이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많은 부분 좀 반대하는 입장이 더 큽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상황이어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부담이 될 거예요. 특히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같이 묶어서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빅딜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 사면을 하시게 되면 부처님 오신 날이 될 텐데 그러면 퇴임하기 하루 전이에요. 그렇게 퇴임하기 하루 전에 이런 사면을 정치적 고려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저는 쉬운 결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당선인의 요청이 들어가면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무게감 있게 올 수밖에 없어요. 당선인 입장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또 완전히 거절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걸 받아들이자니 본인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제 고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퇴임하는 대통령이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여론의 지지가 있어야 되고 어떤 합리적인 어떤 설득이 가능해야 돼요. 국민들이 볼 때도.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게 마치 정치적인 어떤 결정으로 보여져서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지지자들도 대체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통령의 결단이시니까 본인이 결단하시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고민과 고려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지금 청와대 침묵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지금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서서 민정수석실 폐지 문제요. 청와대에서 뭐 차기 정부에서 없애고 뭐 존속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근거로 든 내용을 상당히 좀 불쾌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인수인계 작업에도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발언이나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난날 민정수석실이 보여줬던 과도한 권한 남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뉴스를 통해서 보셨던 국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 대별되고 있는 추 전 장관 또 현재 박범계 장관에 이르기까지 정치인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듯한 역할을 했던 모습들을 다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 민정수석실이라는 건 사실상 세간에 있는 정말 중요한 국민의 관심이라든지 또 국정 현안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일을 단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친인척 문제라든지 대통령에 대한 엄격한 검증에 관련된 문제들도 함께 다뤄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부의 문제에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사정 권력을 활용해서 국정 운영 동력을 삼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를 언급한 터라 여기에 대한 평가는 현직 대통령과 현직 청와대 정부가 내릴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보시고 판단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 대한 평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외에도 공공기관장 인선 문제를 두고 당선인 측에서는 인사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게 고유 권한이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도 좀 대립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원칙적으로 하면 현직 대통령이 만약에 공공기관장 임무가 끝났고 임기가 끝났고 새로운 사람을 임명해야 되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니까 그 정부와 협의를 한다는 것은 그건 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당선인이나 아니면 인수 입장에서는 본인들과 손발이 맞는 사람을 공공기관으로 앉히려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나중에 어떤 그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임기가 안 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바꾸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임기가 끝났고 새로운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자리가 생기면 그거는 현직 대통령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또 윤석열 당선인도 원칙, 공정, 정의를 늘 실현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갈등이 되는 것은 마치 뭐 차기 정부가 현 정부에 대해서 간섭한 듯한 보일 수 있어요. 그건 절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원칙 그리고 현재 체제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언제 회동이 가능할지 다음 주쯤으로 점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도 지켜봐야겠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런 가운데 민생 행보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불 피해 현장을 찾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는 남대문 시장을 또 찾았잖아요. 예, 이런 행보를 계속 이어갈까요? 윤석열 당선인은 한 번 얘기했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아마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울진 화재 현장을 당시 당일에 함께 찾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경북 지역 영주의 마지막 유세를 마치고 저녁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울진 화재가 났던 곳 그리고 화재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기 때문에 이재민 대피소를 찾느냐 마느냐를 두고 선대본부 내에서도 여러 고민들이 있을 때였습니다. 전격적으로 가장 지금 어렵고 힘든 이재민 분들을 만나서 위로해야겠다는 당선인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정에 가까운 시간 울진을 찾았고요. 그 당시 집을 잃고 정말 망연자실해 있던 주민들께 반드시 당선이 되고 난 다음 걱정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정부의 최선의 역할들을 다하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었고 당선이 되고 나서도 빠른 시간 안에 찾아왔던 모습을 보였죠. 윤석열 당선인이 과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만큼 또 남대문 시장을 찾으면서 상인들의 어려움들을 위한 관심을 표명하는 것도 과거 선거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한 연속성상의 실천의 과제라고도 봅니다. 산불 현장 피해가 상당히 이제 크다고 하고요. 어제 이제 피해 복구를 위해서 정부에서 돕겠다라는 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도 이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그 울진 찾은 현장에서 난데없이 짬뽕집이 좀 화제가 돼서 그 얘기도 좀 잠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당선인이 먹고 싶어서 그냥 짬뽕을 먹으러 간 줄 알았는데 그 짬뽕집을 간 이유가 있다고요? 네, 그 짬뽕집이 산불 피해가 났을 때 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노력해 주신 소방관 분들 또 이재민 분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계속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말로 돈줄 낸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와줬던 착한 식당,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매상을 올려줘야 된다는 여론들이 일부 있기도 했고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그 식당을 방문해서 이렇게 팔아주는 모습을 함께 보이게 되면 또 전 국민적 관심사가 함께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진심인 표정을 짓 때도 있는데요. 아마 당선인의 모습을 보니까 음식도 꽤나 맛이 있었던 곳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짬뽕은 사진만 봐도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매출이 좀 많이 진짜 올랐으면 좋겠고 선거 기간 내내 윤석열 당선인하고 같이 이제 행보를 많이 했었는데 동행을 했었는데 저렇게 이제 같이 밥을 먹는 일정을 상당히 좀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과거에 혼밥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당선인의 모습을 보면 점심, 저녁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밥을 나누면서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게 되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맛있는 음식을 어떤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현안을 얘기하고 함께 소통하는 과정들을 이끌어가게 되는데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을 이룰 때도 그 전까지 과연 단일화가 될 것인가 생각을 했지만 만나서 그 당시 이제 캔맥주 하나를 놓고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단일화를 위한 전격적인 결정들을 또 끌어냈던 만큼 윤석열 당선인이 보여줬던 소통의 행보들은 앞으로 나와 생각이 다른 야당의 정치인들과도 밥과 식사를 나누면서
주요한 소통 행보를 이어갈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맛있는 네. 음식도 워낙 좋아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전국 각지의 맛집들을 예. 전부 섭렵하고 있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듭니다. 네, 그러면서 민생 행보 이어가면 좋은 거니까요. 예. 자, 윤석열 당선인 이렇게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당선인만큼 바쁜 인물이 또 있습니다. 예, 바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인데요. 최근에 백팩을 네. 메고서 출근하는 모습이 기자들에게 포착이 돼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저희가 네. 또 사진도 준비했는데 보면서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뭐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백팩 메고 다니시는 거 평소에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실무형 어떤 인수위원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차를 타고 와서 문 열어주고 그냥 들어가고 이런 모습보다는 예. 저런 모습 자체가 사진으로 나오게 되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정말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진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아마 이제 본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인수위원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에 행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서도 어떤 그 뭐랄까요 국민들이 좀 각인을 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 정부의 의미 자체가 적극적으로 부각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 예.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특혜까지 맡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쉴 수가 없다. 난 밤샐 각오다. 이런 각오까지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안철수 위원장 요즘 모습 보면서 정치 입문 10년 만에 적성을 찾은 게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런 면도 있어요. 예. 사실은 이제 안철수 지금 이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어떤 일에 첨착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사실은 좀 어울리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나서서 뭐 연설하고 이런 것보다 어떤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의 이미지가 훨씬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본인이 의사로서 역할도 했었고 백신 프로그램 개발자의 역할도 했고 기업인으로 역할도 했었고 그 분야마다 어쨌든 성과를 많이 내신 분이잖아요.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행정적인 업무에서 좀 더 첨착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이미지하고 딱 맞아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본인은 정치인인데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 국민들의 이미지에는 안철수 하면 그런 어떤 전문가적 이미지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예. 저는 행정적인 분야에 가서 일을 하면서 본인이 성과를 내겠다고 했던 것도 본인의 전문성과 본인이 잘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다시 얻어서 다음 대선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앞으로 인수위 활동이 주목되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나 배신자 아니다. 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얘기입니다. 이상민 의원을 두고 당내에서 배신자를 축출해라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이 의원이 강하게 반박을 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뭐 최근에 논란이 됐던 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 예.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지지자들의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이상민 의원은 미스터 쓴소리라고 들릴 정도로 사실은 대선 과정에도 쓴소리를 많이 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의 표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민주당 안에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이상민 의원이 본인의 의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서로가 논의하고 또 토론하고 그리고 그래서 합의를 만들어내고 또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너무 그 본인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배신자 낙인을 찍어서 공격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또 이상민 의원 입장에서 문자 폭탄을 여러 번 이제 받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어떤 그 분란이 표출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양한 의견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 의견에서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 방안을 찾아가는 모습이 필요하기 예. 때문에 특정 정치를 향한 공격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저런 저는 생각합니다. 쓴소리도 필요하다. 아, 이렇게 그럼요. 보시는 네. 거죠. 그런데 지금 뭐 대선 민심은 여야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상민 의원이 지금 민주당 내에 뭐 젖잘싸라고 하죠. 졌지만 우린 잘 싸웠다. 이런 분위기를 좀 경계해야 된다. 이건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또 했어요. 네, 이걸 이제 가장 불편하게 생각되는 분들은 이재명 전 후보와 가까웠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는 김우영 전 선대본 대변인도 이재명 후보와 오래전부터 가까웠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선거에 대한 결과를 두고서 결국은 젖잘싸라고 표현하게 되는 건 이재명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함께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는 벽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 결과 참패에 대한 이 책임을 어느 누구도 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서 지켜보기에는
선거 패배에 대해서 무겁게 책임을 지고 변화하고 혁신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만이 그 이후 지방선거, 총선 등 민주당의 정치 행보에 미래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면서 고언을 아끼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내에서 한때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조금박해라는 신조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예. 조홍천 의원 그리고 금태섭 의원, 예. 박용진 의원, 해는 김혜영 의원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당시 문제에서 쓴소리를 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당이 이런 목소리들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순간 그 이후에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어려운 길을 걷게 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당시에 쓴소리를 했던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가 현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같은 길을 걸으면서 비주류가 아닌 주류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예. 이런 일이 있을 때 한때 쓴소리를 내면서 어려웠던 문자 폭탄을 받았던 조홍천 의원 같은 인물이 나서서 예. 당내의 내부에 대한 쓴소리를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일을 할 때 민주당이 더 빛나는 정당으로 한 걸음 진화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비대위 교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뭐 이수진 의원도 그렇고요. 현근택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좀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재 비대위에 대해서 100%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저도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비대위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걸 흔드는 것이 과연 민주당한테 도움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부족함이 있어도 이 비대위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고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지방선거가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그리고 지방선거 상황 자체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20일 만에 치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론 자체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여론에 반영되게 되면 불리한 상황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내부적으로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비대위원 바뀌고 이런 과정에 계파 싸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요.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지지를 하고 싶겠습니까? 예.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미 출범을 했고 지금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으니 일단 힘을 실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부적으로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민주당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누가 나오느냐 이것도 정치권에서 관심사입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나 알고 보면 경기도에서 30년 살았다. 그러니까 나 토박이다라는 얘기인데 경기도지사 출마 검토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굳힌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연 전 후보 입장에서는 경기지사 출마가 없다면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기가 매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마지막 이재명 후보와 선거 정치개혁의 기치를 놓게 되면서 단일화를 이뤘지만 왜 김동연 후보가 대선에 출마했는지 마지막에 왜 단일화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한때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의 길을 걸었는데 다시 또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국민들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현재 민주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세를 점했지만 여전히 마땅한 후보군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과는 일부 좀 결이 다르다고 비춰질 수 있는 김동연 전 후보가 직접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도 보고요. 예. 경기도에 살았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또 한때 아주대학교에 총장을 했던 거로도 그렇죠. 알려져 예. 있고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본인이 경험했던 일들이 있는 터라 아마 민주당 내에서 경기지사 선거를 두고 적절하게 쓰기에 가장 경쟁력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의원들 중에서도 지금 뭐 출마가 예상되는 그런 후보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현재 뭐 안민석 의원, 조정식 의원이 아마 출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염태영 수원시장도 지금 출마를 거의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다 같고. 쟁쟁한 분들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김동연 후보는 현재는 민주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전략 공천을 한다고 민주당이 전략 공천을 하려면 당이 합당을 하든지 당이 그렇군요. 입당을 하셔야 돼요. 예. 새로운 물결의 대표.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전략적으로 그런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고 김동연 후보가 나오시고 그걸 이제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될 텐데 다른 당이 후보를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리고 한계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후보로 나오시려면 합당을 하든 아니면 본인이 입당을 하셔가지고 민주당에서 어떤 그 전략 공천을 하든 아니면 당내 경선을 통해서 본인 후보가 되셔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그 정당으로 나가시게 되면 민주당이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이 먼저 정리가 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김동연 전 후보 같은 경우에 나오시려는 의지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면. 예. 그럼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이 조정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새로운 물결이 협의를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지사 선거가 워낙에 팽팽해지다 보니까 유승민 차출론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광역단체장 선거는 누구 하나를 옹립해서 전략 공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선이 거의 기본이 되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경선을 하더라도 유승민 전 의원처럼 경쟁력 있는 인물이 직접적으로 나선다라고 하면 아마 실질적으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지금 현재 선거 구도가 워낙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본인은 고심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결심을 만약 내리게 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마 파란을 일으키게 되는 가장 큰 관심을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곧 대진표가 짜질 텐데 누가 확정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